안녕하세요. 소유냐 존재냐 2차 시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의 구성을 통해서 어제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는 소유 양식, 소유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었고 존재 양식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를 바쇼와 테니슨, 괴테라는 세 사람의 시를 통해서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의 차이점, 그리고 존재 양식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소유 양식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존재 양식의 특징과 의의를 언급하면서 글이 마무리됐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소유 양식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존재 양식의 특징, 이 부분을 눈여겨 공부하면 시험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378쪽 국어엠 키우기 학습 활동을 통해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활동은 글에 등장한 세 편의 시를 행위, 결과, 태도, 삶의 양식, 자, 네 가지 범주로 정리해서 비교해 보는 활동인데요. 자, 테니스의 시, 바쇼의 시, 괴테의 시에서 먼저 이 세 시의 화자가 경험한 것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바로 꽃을 발견한 것이었죠. 자, 근데 꽃을 발견한 뒤에 이어지는 화자의 행위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먼저 테니스의 시를 정리하면 테니스의 시에서 화자는 꽃을 꺾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꽃이 죽어버리죠. 자, 여기 나타난 화자의 태도는 자연을 소유함으로써 분석적으로 대상을 이해하려 하는 태도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양식은 바로 소유 양식이 되겠죠. 자, 바소의 시에서 화자는 테니스의 시와 달리 꽃을 꺾지 않고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그리고 결과 당연히 꽃은 살아 있었고요. 여기 나타난 화자의 태도는 자연을 소유하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 그 자체, 땅 위에 꽃이 피어 있는 모습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태도를 의미했습니다. 바로 존재 양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괴테의 시. 괴테의 시에서 화자는 위 두 시의 화자와 조금 다른 행동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바로 어떤 행동이었냐면 꽃을 뿌리채 파내긴 하는데 다시 옮겨 심는 행위를 했습니다. 자, 그 결과 꽃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고요. 여기 나타난 태도는 자연을 소유하기는 하지만 그 존재 그리고 그 생명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지는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테니스의 시와 바쇼의 시에 나타난 태도에 중간적인 입장을 취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자는 이 괴테의 시에 나온 화자의 태도 역시 그리고 여기 나타난 삶의 양식 역시 존재 양식이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활동은 안정감과 불안감 파트에 제시된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의 삶의 모습을 써보자는 활동입니다. 교과서 375쪽부터 나온 부분이 되겠죠. 자, 먼저 소유 양식의 삶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항상 걱정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특징 중에 일부를 정리해 보면 더 많이 소유하라는 욕망 때문에 방어적이 되고 경직되고 의심이 많아지고 외로워지는 심리적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유는 사용함으로써 점점 감소되는 성질을 가졌고요. 소유한 것을 늘 상실할 위험이 늘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유의 양식의 삶은 필연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와 대비되는 존재 양식의 삶은 소유 양식처럼 소유한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삶입니다. 나는 존재하는 나이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거나 위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소유가 사용함으로써 감소되는 반면 존재는 실천함으로써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존재 양식이라고 해서 위험을 겪지 않는 건 아니었죠. 유일한 위험을 겪는다고 했는데 소유 양식의 삶과 달리 나 자신 속에 있는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활동으로 이 글의 필자가 추구하는 삶의 양식은 무엇인지 말해보자는 활동인데요. 네, 너무나 명확하게 존재 양식의 삶을 추구하겠죠. 소유 양식의 삶은 언제나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반면 존재 양식의 삶은 삶을 능동적으로 살 수 있고 살아있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이라고 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활동 2번 활동은 세특과 관련된 활동으로 클래스룸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은 시험 범위에 해당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클래스룸에 간략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줄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필자의 생각에 의문이 생기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떠올려 보자는 것이고, 자, 예를 들어서 괴테의 시를 필자는 존재 양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자, 그것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글에 동의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봐도 됩니다. 클래스룸에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 있는 양식을 마련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자유롭게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글에 나온 것처럼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한 삶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외부에 의존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잡지 않았을까? 우리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그리고 그런 기회를 주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클래스룸에 올려진 활동을 확인하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번 단원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단원 수업으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부할 단원은 대단원 10의 첫 번째 소단원, 똑똑하게 매체 읽기 단원입니다. 교과서는 407페이지를 펼쳐 주시면 됩니다. 얼마 전 어떤 유튜버가 코로나19 감염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찍은 몰래카메라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었습니다. 또 카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병원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많은 사람들의 혼란에 빠진 적도 있었고요. 최근은 백신과 관련한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SNS나 뉴스 등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싸구려 적급 백신이라는 뉴스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메신저, 언론, 광고까지 수많은 미디어가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이 같은 미디어가 점점 늘어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를 잘 고르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익히는 것입니다. 리터러시는 독해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읽고 독해한다는 뜻인데 단지 기사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미디어에 등장하는 콘텐츠의 의도를 이해하고 내용의 유해성 여부를 점검하고 숨은 문제들을 찾아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원의 제목인 똑똑하게 매체 읽기가 바로 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과서 407쪽을 보겠습니다. 미디어, 즉 매체의 정의와 매체의 종류에 따른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매체란 메시지를 전달하여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더 쉽고 간략하게 얘기하면 매체는 어떤 사람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도구,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이 대표적인 바로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문과 텔레비전은 한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인터넷은 메시지를 쌍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SNS도 바로 매체에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비판적 읽기의 방법이 여러 가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미디어 리터러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시된 비판적 읽기의 방법들을 눈여겨 잘 본다면 시험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읽기 방법의 실질적인 적용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같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408페이지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선 매체는 의사소통의 매개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은 우리의 일상이 된 지 오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상이 됐다는 얘기죠. 두 번째 문단이 글의 본론이 됩니다.
이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매체에는 필자의 특정 관점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가장 객관적인 매체라고 생각하는 신문 기사나 텔레비전 뉴스. 근데 이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기사에도 객관적 사실 이외에 기자나 편집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작자나 편집자 등에 의해 재구성된 내용을 접한다는 것이죠. 나아가 광고에도 당연히 기업이나 개인, 단체의 특정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체에 담긴 필자의 관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파악해야 하고 또 이 매체에 편견에 치우친 부분은 없는지 판단하면서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선 매체를 읽을 때 비판적인 수용의 자세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방금 읽은 짧은 본문의 내용을 표를 통해 정리해 보면 매체에 담긴 내용들은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기보다는 제작자나 편집자 등에 의해 재구성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관점이나 의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독자들은 특정한 관점이나 의도, 매체에 담겨 있는 특정 관점이나 의도를 올바로 파악하면서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반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떠났다고 합시다. 수학여행과 관련한 글을 쓴다고 할 때 모두 똑같은 경로를 지나며 똑같은 체험을 했겠지만 아마 모든 친구들은 각자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그 체험을 해석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의 사건을 두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한 사람의 생각만 듣고 그 상황을 완벽히 파악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매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겨울 서울 용산구 한 건물의 옥상에서 농성하던 철거민들을 경찰 특공대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건을 용산 참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한 신문사는 철거민이 법을 어기고 불법 시위를 저질렀다며 철거민이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용산 참사에서 불법 시위, 그리고 불법 시위에서 발생한 폭력이 끊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이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문사는 철거민이 억울하게 가게를 잃고 쫓겨났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시위를 하게 됐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철거민이 저지른 폭력도 길을 가던 사람이나 경찰에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철거를 주도한 업체가 고용한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나오자 여기에 맞선 행동이라고 소개했죠. 여기 두 신문사 모두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사람들에게는 같은 사건이 완전히 다른 사건처럼 보일 겁니다. 이렇게 사건을 전하는 이의 관점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똑똑하게 비판적으로 매체를 읽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아무런 주체성 없이 매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면 누군가는 저 뒤에서 자신의 의도가 통했다고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국어햄 키우기 활동으로 바로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교과서 410쪽에 나와 있는 신문 사설을 한번 먼저 읽어주길 바랍니다. 저성장 늪 벗어나려면 고령화 속도 늦춰야 라는 표제가 달린 사설이 하나 실려 있는데요.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서 기사에 담긴 필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필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면서 기사를 읽어보고 그 기사를 분석하는 국어햄 키우기 학습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사설 잘 읽어보셨나요? 이와 관련한 첫 번째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문사설 표제의 적절성을 평가해 보자는 활동인데요.
저성장 늪 벗어나려면 고령화 속도 늦춰야 라는 표제에 드러난 필자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보자고 합니다. 자, 먼저 고령화 속도라는 말을 쓰고 있고 저성장의 늪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저성장으로 이끄는 원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고령화의 속도를 늦춰야만 저성장이라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활동은 본문에 제시된 문제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자는 것인데요. 자, 신문 표지에서 드러나듯이 필자는 이 고령화로 인해서, 빠른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성장이 더딘 문제에 빠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령화의 부작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략과 두 번째 전략, 이렇게 두 가지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 방안으로 바로 다양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고 고령자들을 또 활용하는 것, 이것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전략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세부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활동은 2에서 정리한 문제 해결 방안을 바탕으로 표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해 보자는 활동인데요. 자, 2에서 정리한 문제 해결 방안을 떠올려 보면 경제에 미치는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력을 다양하게 확보한다든지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제시했었죠. 자, 그런데 이는 표제에서 언급한 고령화 속도 자체를 늦추는 방안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즉, 표제의 내용과 본문에서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안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한 표제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다음은 표제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파악하고 그 효과를 판단해 보자는 활동입니다. 저성장 늪 벗어나려면 고령화 속도 늦춰야 라는 표제에서 사용된 표현 방법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자, 먼저 늪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늪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저성장의 심각성을 인상적이고 감각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사를 생략하고 있죠. 조사를 생략하고 있으므로 핵심 내용을 오히려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런 비유적 표현, 조사를 생략하는 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분석하는 활동인데요. 자, 먼저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령자도 노동력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필자의 관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특별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느껴지지는 않는 사진입니다. 타당하고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사에 나온 가와 나의 내용을 분석하는 활동입니다. 자, 모두 권위 있는 전문가, 기관의 전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강화하게 됩니다. 당연히 권위 있는 전문가와 기관의 전망을 인용하면 독자들은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표현 방법상의 공통점으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은 이 현상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고, 필자의 입장에서는 글의 설득력을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표현 효과로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 활동에서 기사의 표현 방법과 그에 따른 효과가 무엇인지, 필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면 시험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단원의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